네, 이번 시간에는 그 운동의 기술, 지난 시간에 이제 측정과 스칼라와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위치, 변위, 속도, 속력, 그리고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위치와 변위에 대해서 좀 보면,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지금 그려놨죠. 이제 X축하고 Y축에 대한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는데, 어떤 물체가 2차원 상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보통 이제 2차원 상의 한 점을 P라고 뒀을 때, 이 P의 위치를 제가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좌표의 원점에 대해서 P까지의 위치를 그 파란색 화살표로 나타냈고, 이때 P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벡터를 제가 R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점과 그 P점 사이의 변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P점을 R이라고 하는 벡터를 2차원 평면상의 두 개의 성분으로 나타내주면, 이제 X 성분, X라고 하는 성분과 Y라고 하는 성분으로 벡터를 분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2차원 평면상에 놓인 어떤 P점의 위치를 쓸 때 위치 R은 X 벡터 더하기 Y 벡터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이 X라고 하는 벡터는 우리가 이제 오른쪽 방향, X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를 제가 빨간색으로 나타냈고, 그놈을 제가 I hat 읽을 때는 이게 꺽쇠로 된 거를 이제 이거 I 그 영문 소문자 i인데 I hat이라고 읽을게요. 그래서 크기가 1인 그 벡터로 나타내줬고, 그래서 x라고 하는 벡터는 크기는 x, 방향은 I hat 방향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읽습니다. y도 마찬가지로 y라고 하는 벡터는 그 위쪽 y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 빨간색 벡터를 제가 이때는 이제 j hat 이렇게 읽을게요. 그래서 j hat이고 크기는 y. 그래서 크기는 y, 그 다음에 방향은 j hat 방향. 그래서 우리가 x 벡터하고 y 벡터를 쓸 때 위치 벡터는 x 스칼라량하고 그 벡터의 곱 I hat 더하기 y 벡터는 스칼라 y 곱하기 j hat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위치 벡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제 벡터량이고, 이때 이제 I hat, J hat은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변위는 위치의 변화량인데, 어떤 물체가 이제 P1이라는 점에서 P2까지 움직일 때 내가 어떠한 경로를 택해서 이동을 하든지 간에 두 점 사이의 변위는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에 해당되는 게 변위입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는 둘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는 이동거리는 너무너무 다양한데, 그림 B처럼 이것도 하나의 예고. 근데 변위를 계산해라. P1과 P2 사이의 변위는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 하나만이 딱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위와 이동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르게 돼요. 그래서 변위는 항상 시작점과 끝점에만 의존한다. 그리고 어떤 경로를 택하든지 간에 그 두 점 사이를 연결하는 모든 경로에 대한 변위는 계산해지면 딱 하나만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위는 시작점과 끝점에만 의존하고 경로에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변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제가 이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화살표, 이렇게 점선 화살표로 나타냈어요. 어떤 물체가 이제 이런 점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 어떤 시간 t1이라는 시간에 p1이라는 점에 이 물체가 지나가고 있고, 또 그때 이 p1이라는 위치에 있을 때 이 물체의 위치 벡터를 제가 r1, 그리고 이제 어떤 시간이 경과해서 이 물체가 점선을 따라서 가겠죠. 그래서 t2라고 하는 시간에 p2라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 물체의 위치 벡터를 제가 이제 좌표의 원점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R2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P1과 P2에 대한 P2 사이의 변위를 계산해라. 그러면 변위는 어떻게 되죠?
바로 요 화살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거리하고는 달리 변위를 계산해라. 그러면 이게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물체의 두 점 사이에 대한 변위입니다. 그리고 그 두 점 사이의 변위를 제가 델타 R 이렇게 나타내 줄게요. 델타 R은 그러니까 R1 벡터의 합성으로 보면 R1 벡터 더하기 델타 R 벡터가 R2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R1 더하기 델타 R은 R2가 되는 거니까 델타 R은 R2 빼기 R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델타 R은 R2 빼기 R1 혹은 델타 R 더하기 R1 벡터는 R2 벡터. 무슨 말인지 하셨죠? 그래서 이제 벡터의 덧셈 뺄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때 P1이라는 지점에서 P2까지 이동할 때 변이를 그 델타 R이라고 하면 그때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T2 빼기 T1 그리고 이제 델타 T라고 할게요. 그때 걸린 시간이 T2 빼기 T1 델타 T가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물체가 이동한 거리하고 T1이라고 하고 T2 사이 물체가 이동한 거리하고 변위가 다르죠. 이동한 거리는 파란색 점선, 그 다음에 변위는 검정색 실선, 직선, 실선을 나타내 주니까 이동 거리하고 변위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두 점 사이를 이동할 때 평균 속도를 계산해 주면 평균 속도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눠준 게 평균 속도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평균 속도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눠준 것. 그래서 R2 빼기 R1분의 T2 빼기 T1분의 R2 빼기 R1 혹은 델타 T분의 델타 R이 평균 속도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평균 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R이라고 했는데 델타 T는 벡터량일까요? 스칼라량일까요? 시간은 크기만 가지고 있는 스칼라량이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의 방향은 누가 결정해 주죠? 델타 T가 아니고 델타 R이 결정해 주죠. 그러면 평균 속도의 방향은 뭐하고 같은 방향? 그렇죠. 변위와 같은 방향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델타 R과 같은 방향이 돼요. 그래서 평균 속도의 방향은 뭐하고 같은 방향? 변위, 델타 R과 같은 방향. 그래서 변위와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의 방향을 제가 이제 이렇게 두면 비록 이동 거리는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곡선을 따라가지만 평균 속도 두 점 P1과 P2를 사이를 지날 때의 이 물체의 평균 속도는 변위와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델타 T라고 하는 시간을 무지무지 작게 해줄 때 예를 들면 P2라는 지점이 P1 근처에 있어요. 별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아서 P2가 P1 근처로 갔을 때를 우리가 순간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T분의 델타 R에서 델타 T를 0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P2라는 지점이 P1 근처로 갖다 놓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델타 T를 0으로 갈 때의 기호를 DT분의 DR로 나타내주고 이걸 우리가 이제 변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미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변위를 시간에 따른 그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변위를 시간에서 미분해 준 걸 우리가 순간 속도라고 하고 순간 속도의 개념은 뭐냐면 P2라는 점이 P1하고 딱 붙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P2를 P1 근처로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P2하고 붙여 놓으면 그게 이제 거의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그랬을 때 속도의 방향은 변위의 방향하고 같으니까 두 점을 연결한 직선 방향이 속도의 방향이 되겠죠. 이 경우에 이제 델타 T도 0으로 가고 두 점 사이의 변위 델타 R도 0으로 가지만 속도는 0으로 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게 바로 제논의 역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제 두 점을 연결한 그 선을 보면 바로 빨간색 화살표를 나타내 줄 수 있는데 빨간색 화살표는 뭐냐면 이 P1이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 방향의 그
그 벡터를 우리가 그리면 바로 빨간색 화살표가 됩니다. 순간 속도의 방향은 항상 어떤 방향, 어떤 지점에서 순간 속도의 방향은 항상 그 경로의 접선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P1이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계산해라. 그러면 순간 속도는 계산을 못하더라도 방향이 어디냐? 그러면 그 경로의 접선 방향을 여러분들이 그으면 그게 바로 P1에서 순간 속도의 방향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는 이런 그 차이점이 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순간 속도에 대한 개념을 많이 그 얘기를 합니다. 평균 값과 이렇게 이 경우에 곡선이 이렇게 지어졌을 때 직선과 곡선에서의 그 값은 시간으로 나눈 값은 많이 틀리겠죠. 그래서 평균 값과 순간적인 값은 그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순간 속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이그젬플은 뭐냐면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직선상에서 처음 4초 동안에 동쪽으로 20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물체가 동쪽을 오른쪽, 그 다음에 서쪽을 왼쪽으로 할게요. 4초 동안에 20m/s 갔으니까는 4이 80m를 4초 동안에 갔네요. 그리고 다시 6초 동안에 서쪽으로 40m/s를 가니까 4, 6에 24, 240m를 또 서쪽으로 갔어요. 80m를 동쪽으로 갔다가 240m를 서쪽으로 물체가 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물체의 이동 시간은 10초 동안이에요. 10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아까 80 더하기 240인가요? 그러면 얼마죠?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320m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동 거리는 320m가 되지만 변이는 얼마냐? 라고 하면 동쪽으로는 80m, 서쪽으로 240m가 됐으니까 알짜로 따지면 240에서 80을 뺀 160. 160이 어디로 향하고 있죠? 서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서쪽으로 160m를 갔으니까 실제 이동 거리는 320m지만 변이로 따지면 서쪽으로 160m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하고 변이를 올바르게 짝지은 그 답안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10초 동안 물체의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평균 속력은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걸 평균 속력이라고 하고 평균 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를 평균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은 320m를 10으로 나눈 게 평균 속력이고 그러면 그게 32m/s가 되겠네요. 근데 평균 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눠줬으니까 얘는 서쪽으로 16m/s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 경우도 5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평균 속력, 평균 속도의 개념, 변이와 이동 거리의 개념을 공부를 했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건 이제 1차원상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 1차원상에서의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내주는 어떤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위치와 x라고 하는 위치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에서 몇 개의 점을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이 지점을 A점, 그 다음에 여기 B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C점, 이렇게 D점, E점, 이렇게 제가 이제 5개의 지점을 찍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우리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1차원상에서 물체가 움직이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위치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순간 속도의 개념을 공부를 했잖아요. 순간 속도는 항상 경로의 접선 방향.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한번 보면 됩니다. 이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한번 분석해 보면 물체의 운동을 대략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울기는 우리가 순간 속도를 나타냈고 순간 속도의 크기는 화살표. 그 다음에 이제 순간 속도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주는 거는 우리가 기울기를 계산해 주면 되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도 알 수 있고 기울기를 통해서
이 속도의 방향도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지점에서 물체의 순간 속도는 경로의 어떤 방향? 접선 방향. 접선 방향이니까 이러한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방향이 될 겁니다. 접선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기울기를 계산해주면 시간분의 위치니까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지니까 속도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구나. 속도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가 물체의 위치가 X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지금 왼쪽 음의 어떤 위치에서 물체가 오른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B라고 하는 지점에서 속도의 그 방향을 보면 경로의 접선 방향, 그럼 기울기가 좀 더 가팔라졌지만 여전히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값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B는 위치상으로는 X가 0의 위치에 도달을 했지만 물체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가팔라졌다는 얘기는 속도의 크기, 속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에 비해서 B에서의 속도가 더 빠르고 그리고 방향은 둘 다 똑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C점에서 어떻게 할까요? C점에서의 경로의 접선 방향의 기울기를 계산해주면 기울기는 0이 되겠네요. 그죠?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속도가 0이다.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물체가 정지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C라고 하는 위치에서 물체가 그 A에서부터 쭉 오른쪽으로 진행하다가 B에서 굉장히 빨라졌고 점점 속력이 감소하다가 C에서 딱 정지해 있는 그래프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D에서의 그래프를 보면 기울기를 보면 기울기가 경로의 접선 방향. 그런데 이번에는 기울기가 반대편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졌죠. 왼쪽으로 기울어졌으니까 왼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속도의 방향이 바뀌었다. 왼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는 얘기는 방향이 바뀌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여전히 0보다 큰 위치에 있지만 물체가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E라고 하는 지점은 0 근처로 왔는데 이때 그래프의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 경로의 접선 방향 여전히 이 경우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D에 비해서는 기울기가 작아졌으니까 속력이 감소하면서 여전히 방향은 왼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물체가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한번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지금 배운 걸 한번 보면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음은 어떤 입자의 위치, 시간의 그래프이다. 위치하고 시간의 그래프가 있는데 다음 4점 PQRS 중에서 속력이 최대인 지점은 어디가 될까요? 속력이 최대인 지점은 기울기가 최대인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처럼 물체가 X축의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쭉 진행을 하다가 Q라고 하는 지점에서 기울기가 0인 것 같네요. 딱 정지했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서 왼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R이 다시 원점에 도달했을 때 기울기가 이 지점에서 최대가 될 것 같네요. 그죠? 이 지점에서 R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최대가 됐지만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은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왼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라고 하는 지점에서 다시 기울기가 0이라서 거기서 이제 멈춰서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려고 뭔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속력이 최대인 지점은 PQRS 중에 R이라는 지점이 기울기가 최대가 되니까 속력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은 뭐냐면 속도하고 속력도 일정해야 되고 방향도 일정한 것이 등속도 운동입니다. 속력과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이 등속도 운동이에요. 이 그래프는 제가 0초일 때 물체가 출발을 했습니다. V로.
그리고 1초에 1m, 2초에 2m, 3초에 3m, 4초에 4m, 5초에 5m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게 방향도 오른쪽으로 일정하고 그 다음에 매 초당 이동하는 거리도 일정하죠. 이런 운동이 바로 등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속력의 크기도 항상 속력의 크기도 V로 일정하고 방향도 오른쪽 방향으로 변함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 등속도 운동이고 이 물체가 T초 동안의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이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의 면적을 계산해주면 그게 바로 이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한 거리를 제가 S라고 하면 S는 속력 곱하기 시간의 그래프. 그래서 이 속력 곱하기 시간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의 아래쪽 방향의 면적을 계산해주면 그게 바로 T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S는 이동한 거리는 V 곱하기 T,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될 테니까 이동한 거리하고 시간의 그래프를 우리가 나타내주면 S는 VT라고 했잖아요. 이동한 거리 S는 Y축이고 그 다음에 시간은 X축이니까 그 이동 거리하고 시간의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S하고 T에 대해서 1차 함수가 되겠죠? 그 직선의 그래프가 나타나겠네요. 이 직선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기울기는 바로 속력이 됩니다. V죠? V가 바로 1차원 그래프가 1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죠.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요 V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대 속도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대 속도는 두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상대 속도라는 거는 영어로는 relative velocity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 속도는 상대방의 속도 빼기 관찰자의 속도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찰자의 속도를 뺀 것이 그 상대 속도의 개념이고 예를 들면 그림에서 보듯이 A에 대해서 B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A가 본 B의 속도를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주면 이제 여러 기호를 쓸 수 있는데 저는 V하고 아래 첨자로 BA 이렇게 쓸게요. 이런 VBA라고 쓴 건 뭐냐면 A에 대한 B의 속도, A가 본 B의 속도를 VBA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잘 보십시오. A에 대한 B의 속도, 상대 속도. 그래서 이 상황에서 A가 봤을 때 B의 속도 VBA는 5m/s입니다. 이게 이제 그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어떤 물체가 C가 움직이고 있어요. C가 움직이고 있는데 A에 대한 C의 상대 속도를 제가 VCA라고 두면 A에 대한 C의 상대 속도를 VCA라고 두면 그때 그 값을 제가 예를 들면 10m/s로 A가 봤을 때 C는 A에 대해서 10m/s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B에 대한 C의 상대 속도는 얼마일까요? 그리고 그 기호를 제가 BC 이렇게 쓸게요. B가 봤을 때 C의 상대 속도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5m/s. 너무너무 쉽죠? 5m/s는 왜 나왔죠?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5m/s는 10에서 5를 뺐으니까 5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 속도의 개념은 VCB는 이 VCB라고 쓴 건 뭐냐면 B가 봤을 때 C의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A에 대한 속도로 다시 만들어주면 이 B하고 C 사이에 A를 이렇게 끼워 넣어줘요. VCB는 VCAAB. 그래서 VCAAB는 A를 두 개를 넣어줘서 얘는 어떤 의미냐면 VCA 더하기 VAB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B에 대한 C의 상대 속도는 A에 대한 C의 상대 속도 더하기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가 됩니다. 상대 속도의 정의예요.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에 대한 C의 속도는 주어졌고
B에 대한 A의 속도는 정해졌나요? B에 대한 A의 속도는 우리가 지금 안 주어졌고 A에 대한 B의 속도만 정해졌죠? A에 대한 B의 속도가 5m/s면 B가 봤을 때 A의 속도는 왼쪽으로 5m/s로 갈 테니까 B에 대한 A의 속도는 A에 대한 B의 속도에 부호만 반대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B에 대한 C의 속도는 A에 대한 C의 속도 더하기 B에 대한 A의 속도인데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B에 대한 A의 속도가 아니고 A에 대한 B의 속도가 주어졌으니까 그 놈을 쓰려면 이렇게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C에 대한 A의 속도는 10m/s. 그 다음 A에 대한 B의 속도는 5m/s고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10 빼기 5. 그래서 B가 봤을 때 C의 속도는 5m/s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물체의 상대 속도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1차원상에서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그 물체의 운동이고 만약에 A에 대해서 B는 오른쪽으로 5m/s로 이 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제가 X축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의 의미로 위치함자를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X축을 따라서 움직이고 반면에 A가 봤을 때 C의 속도는 C는 위에서 연지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X 성분은 없고 Y 성분, A가 볼 때 C의 속도는 Y 성분만 존재하는데 그게 10m/s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플러스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놈을 플러스 X 그 다음에 연직 아래로 내려오는 놈을 플러스 Y라고 잡아주면 이 물체는 2차원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입니다. 그랬을 때 물체의 상대 속도는 X 성분도 있고 Y 성분도 있어서 둘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X는 X 성분끼리 Y는 Y 성분끼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 B가 본 C의 속도를 상대 속도, B에 대한 C의 상대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럼 B에 대한 C의 상대 속도는 X 성분도 계산을 해줘야 되고, Y 성분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X 성분을 먼저 계산을 해주면, B에 대한 C의 상대 속도는 중간에 뭘 끼워 넣으라고 했죠? A라고 하는 관찰자를 끼워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VCAA.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VCA 더하기 VAB. A가 봤을 때 C의 X축 방향의 속도 더하기 B가 봤을 때 A의 X축 방향의 속도. 우리 문제에서 VCA의 X 방향이 있나요? A가 볼 때 C의 속도는 Y 방향 성분만 있죠? X 방향으로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놈은 0이 되겠네요. 두 번째는 B가 볼 때 A의 속도는 A가 볼 때 B의 속도에 마이너스 그 부호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 더하기 마이너스 5m/s. 그래서 B가 볼 때 C의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왼쪽으로 5m/s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Y 성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B가 봤을 때 C의 Y 방향 성분은 다시 중간에 C하고 B 사이에 관찰자 A를 끼워 넣어서 VCAA B. 이건 무슨 의미라고요? VCA Y 더하기 VAB Y 성분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A가 볼 때 C의 Y 성분이 있으니까 10m/s 있네요. B가 볼 때 A의 속도, B가 볼 때 A하고 B는 Y축 방향으로는 속도의 성분이 없죠. X축 방향으로만 존재하니까 B가 볼 때 A의 Y 방향의 속도 성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10 더하기 0이 되겠네요. 그래서 B가 볼 때 C의 Y축 방향의 속도 성분은 10이고 대신에 X축 방향 성분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B가 볼 때는 C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Y 방향으로는 지금 물체가 내려오는 거고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m/s로 운동하는 거니까 나를 향해서 오고 있겠네. B를 향해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B의 관점에서 보면 C는 X축 방향으로는 왼쪽으로 5m/s
아래쪽으로 10m/s의 속도 성분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B가 볼 때 실제 C의 속도는 이 두 벡터의 합성 벡터인 빨간색 벡터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관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물체의 상대 속력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5의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이 이 물체의 화살표의 크기가 바로 상대 속력이 되겠죠. 화살표의 길이가 이 상대 속력이고 방향은 이 빨간색 화살표의 방향이 상대 속도의 방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상대 속도를 계산하는지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항상 2차원 평면상에서는 이렇게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눠줘야 되고 B가 볼 때 C의 속도는 A가 볼 때 C의 속도 더하기 B가 볼 때 A의 속도가 됨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지면에 있을 때 B가 연직 아래로 VT의 속도로 내려오고 기차는 오른쪽으로 V1의 속도로 진행한다고 보는 상황에서 기차 안에 있는 관찰자는 빗방울이 어떻게 보이냐면 연직 아래로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기차의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의 빗방울이 속도 성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직 아래 더하기 마이너스 V1의 속도 성분을 합쳐서 이렇게 사선의 방향으로 빗방울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 기차 안의 관찰자는 관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